여러분, 1991년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핵 부재의 선언 기억하시나요? 그날 오후 7시에 TV와 라디오로 전국에 생중계된 방송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이 시각 우리나라의 어디에도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1991년 12월 이전에는 한반도에 핵무기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동안 한반도 핵무기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수시로 언급되어 왔지만 그때마다 미국 관계자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 즉 NCND로 일관해 왔습니다. 한반도 핵무기 배치를 위한 논의는 6.25전쟁 직후인 1957년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미국은 6.25전쟁 직후 중국과 소련의 위협을 감안해 동북아 지역의 핵우산 제공을 위해 핵무기 배치가 필요했고, 1951년에 체결된 미일 안보 조약에 근거해 일본을 핵기지로 삼아 핵무기를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4년 3월 1일 미국의 비키니 섬 수소폭탄 실험 여파로 일본에서 반핵 운동이 거세어지면서 핵무기를 보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핵무기 저장기지 대안으로 선택된 것이 한반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던 핵무기가 1958년 1월 극비리에 한반도로 이사했습니다. 그때 미군은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155mm와 8인치 곡사포 어니스트 지대의 미사일을 배치했고, 주한미군 제7사단을 핵전쟁에 적합한 편제를 갖춘 펜토믹 사단으로 개편해 핵전쟁 대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당시 제7사단의 주둔지가 동두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핵무기가 동두천과 서울 북쪽 휴전선 일대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핵무기를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남침할 경우 핵무기를 발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핵무기를 이용한 배수진 또는 인계철선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미군은 1959년 사거리 1100km에 달하는 마타도르 크루즈 미사일 1개 중대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1961년에는 사거리가 1900km에 달하며 신경가스를 살포할 수 있는 메이즈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했습니다. 이때부터 한반도의 핵 화학탄두 발사 부대들은 북한을 목표로 하는 부대라기보다는 중국과 소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후 1964년 10월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동북아에 지각 변동이 생겼습니다. 미국은 2개월 전 베트남의 통킹만 사태를 계기로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핵 전력을 황급하게 확충했습니다. 괌에 B-52 폭격기를 배치하고 인도양으로부터 남중국해와 태평양을 담당하는 제7함대에 전략 핵 잠수함을 배속했습니다. 중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서 미국 세계 전략도 변화가 불가피했습니다. 1950년대는 소련이 이미 핵실험에 성공했지만 핵 공격 능력은 미국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던 1957년만 해도 소련의 핵무기는 650발이었지만 미국은 5828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50년 미국의 세계 전략은 대량 보복 전략이었습니다. 소련이 세계 어디에서 도발하더라도 대량 보복을 가해 굴복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핵을 보유한 이후부터는 소련과 중국이 연합해 소련이 유럽을, 중국이 동아시아의 대한민국, 타이완, 베트남 등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두 지역의 전장을 처음부터 동시에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유럽을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동아시아는 초전에 적의 공격을 지연하다가 차후에 전력을 회복해 반격한다는 유연 반응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경우는 북한군이 중국의 지원을 받아 공격할 경우 서울 북쪽에 배치된 미국과 핵무기가 일단 한강 남쪽으로 철수해야 합니다. 이런 전략에 따라 한반도에는 특수원자 파괴탄으로 휴대가 가능한 핵배낭 또는 핵지뢰 등을 휴전선 일대에 배치했습니다. 1960년대 당시에는 북한의 침략을 막는 대책만을 생각했지 그 이유는 따져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서울의 불과 40km 북쪽에서 핵무기가 폭발한다면 서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사능 오염으로 한동안 사람이 살지 못하는 오염지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중국이 핵을 개발한 이후 김일성이 베이징을 방문해 마오쩌둥을 만났습니다. 김일성이 핵무기 개발에 관심을 표명하자 마오는 중국 관계자를 불러 막대한 개발 비용을 직접 알려주면서 중국이 핵 우산을 제공할 터이니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김일성도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핵 우산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에는 미국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소련의 핵 우산만으로 북한 정권을 지킬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북한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김일성의 생각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1970년대가 되면서 미군 철수설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은 1980년대 후반부터로 알려졌습니다만 박 대통령의 핵개발 착수를 눈치챈 김일성도 당연히 핵개발 경쟁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여건이 남한보다도 한 수 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감시를 받는 박 대통령보다는 김일성의 핵개발이 훨씬 더 용이했으며 경제사정도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970년대 김일성은 핵개발을 표면화하지 않았습니다. 남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추진과 함께 북한도 원자력과 관련된 기반 육성에 주력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김일성의 핵심 전략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바꿔 말하면 남한의 비핵화입니다. 첫 번째 조치가 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평양을 방문한 이후락을 만나 합의한 1972년 7.4 공동성명입니다. 7.4 공동성명이 가능했던 배경은 남한의 휴전선에 배치된 미군의 전술 핵이 김일성의 머리를 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76년 미국의 카터 대통령 당선과 미군 철수가 구체화되고 1979년 박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전두환의 신군부가 남한의 핵 미사일 계획을 미국에 제출하고 그 대가로 정권을 보장받는 시기를 활용해 김일성은 독자 핵개발의 길을 확고하게 구축하게 됩니다. 1990년이 되면서 동유럽 공산국가의 몰락과 이어 후견국인 소련이 러시아로 대치되면서 김일성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시기 세계는 북한의 붕괴와 남한의 흡수통일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남한과 공존을 위한 협상이 시급했습니다. 그 시기에 이루어진 합의가 1991년 12월 13일 역사적인 남북기본합의서로 민족 화해와 상호 인정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합의서입니다. 이어 5일 후인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핵부재선언을 발표했고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남북이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6개항으로 된 비핵화 공동선언의 내용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공동선언을 남한만 지키고 북한은 지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은 최초부터 지킬 의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김일성이 6.25 전쟁을 시작하면서 핵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한 이후 원자력 기술 향상부터 차근차근 기반을 축적하면서 핵무기 개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남한에서 이승만 정부 또는 박정희 정부가 계속되었더라면 남한도 핵무기를 가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시간이 30년이나 지난 후의 평가이긴 합니다만 당시 노태우 정부가 북한과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술수에 말려 그들의 핵개발 시간만 벌어주었고 우리의 핵주권을 포기하면서 핵연료의 경제적 활용까지 제한을 받는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한반도의 전술 핵무기 철수와 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노 대통령의 의지라고 하기보다는 미소 간의 전략무기 제한 협정에 의한 후속 조치를 미국의 최전선인 한반도에서 이행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시간은 한반도 핵개발의 역사와 비핵화 협상 전망, 세 번째 시간으로 김정은, 바이든 비핵화 협상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